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시험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윤병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하고 직업상담사 2급 1차 시험을 대비해서 직업정보론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론 공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상담심리, 그 다음에 정보론 시장론,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규 이렇게 5과목 시험을 치르셨을 건데 그 중에 3과목과 4과목이죠. 정보론하고 시장론을 저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과정으로 들어오셨어요. 1차 시험에 합격하시고 2차 과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1차 때 공부했던 5개의 과목 중에서 노동관계법규를 뺀 나머지 4과목 그러니까 상담심리, 그 다음에 정보론, 시장론 이렇게 4과목을 공부합니다. 주관식 단문서 수일형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객관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논점이나 과목은 같은 과목이지만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의 공부와 주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의 공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과정을 공부하실 때는 이제 1차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논점을 좀 더 압축할 겁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는 저희가 과목별로 객관식 사지선다형의 20문제씩의 문제를 대비했었어요. 그래서 직업정보론에서 20문제, 그리고 노동시장론에서 20문제를 대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차 과정은 좀 폭넓게 기출 경향 파악해서 넓게 공부를 했죠. 그러나 2차로 들어오시면 4과목, 상담심리, 정보론, 시장론, 요 4과목에서 합쳐서예요. 과목 구분 없이 합쳐서 18문제 내지는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관식 단문서술형 문제인데 적게는 4점짜리, 그 다음에 5점짜리, 많게는 이제 6점짜리가 최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 5점짜리 문제, 6점짜리 문제가 합쳐져서 100점을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18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20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정보론과 시장론 2차 문제를 대비하는 공부를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할 겁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예요. 출제 경향이나 최근의 기출 경향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비할 거냐, 출제를 이거 공부해야 되고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모범 답안을 구성할 거냐 하는 것들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때처럼 넓게 모든 기본 이론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2차 논점에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때부터 제가 강조드렸듯이 1차 때부터 2차 공부를 함께 저하고 같이 해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2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저하고 1차 공부를 같이 안 하시고 1차를 뭐 혼자 공부하셨다거나 또는 뭐 다른 인강을 들으셨다거나 또는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셔서 1차를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2차를 도저히 혼자는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1차는 여러분들 뭐 혼자서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면 합격을 할 수 있지만 2차는 뭐 혼자 공부해서는 거의 합격이 힘들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공부를 이렇게 혼자 각자 하셨다가 1차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이제 2차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인강을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2차 대비로 지금 수업을 하면서 막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이러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1차 때 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비록 합격은 했지만 내가 좀 얇게 공부를 했구나. 이걸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였구나. 1차 때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나는 이걸 1차 때 공부하지 않고도 합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라도 공부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차는 좀 얇게 공부를 하셔도 합격할 수 있지만 2차는 얇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요. 내가 사실은 양을 줄여서 공부를 하고 까짓것 내가 뭐 공부 안 한 데서 출제가 되면 내가 찍으면 되지 뭐. 찍어도 어차피 사지선다지만 한 50% 정도의 확률로 내가 정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도 됐지만 2차는 그게 안 됩니다. 2차는요. 출제되는 논점이나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미리 모범 답안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수험장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1차 객관식처럼 통밥을 찍을 수도 없고 주관식 단문 서술형으로 쓰셔야 되는데 4점, 5점, 6점 배점의 분량만큼 쓸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통밥이 안 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와 달리 2차는 얇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와 같이 기본이론 공부를 지금 2차 실기 과정을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열심히 드릴 겁니다만 혹시라도 그것이 처음 듣는 얘기일 때는 나는 뭐야 이거? 이런 공부 안 하고도 난 1차 합격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난 안 할래. 이렇게 해서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남들은 이걸 1차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나는 이걸 안 하고도 다행히 합격했지만 이제 2차는 주관식 문제니까 내가 여기서라도 이걸 좀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분량만큼은 내가 암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좀 열심히 더 해주시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2차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1차 합격한 이후에 2차 공부를 할 때는 스스로 양을 줄이려고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양을 줄이는 것은 출제 논점에 맞춰서 이거는 여러분들 2010년 이전에는 출제가 좀 됐습니다만 2010년 이후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2010년 이후 기출문제들 중심으로 제가 강의할 겁니다. 2010년 이후에 단 한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그거 버릴 거예요.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0년이면 한 30번 시험을 봤잖아요. 30번 시험을 보는데 한두 번 나왔던 문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분량을 조절할 거니까 그 와중에 제가 이건 여러분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이런 변형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원점 문제와 변형 문제가 동시에 다 문제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들은 언제든지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특히 시장론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을 1차 때 공부를 많이 좀 해주셔서 저희가 1차 때 요거는 여러분들 2차까지 끌고 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1차 공부하실 때부터 시간 많을 때 준 암기 정도까지 해주셔야만 2차 공부 때 수월해요.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1차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2차의 중요한 출제 논점들은 거의 반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야 2차 과정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수월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1차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에 와서 2차 공부를 할 때 올곧하게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또 외우기 위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1차 공부를 얇게 하신 분들은 대신에 2차에서 좀 두껍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요. 그래서 1차도 얇게 공부하고 2차도 얇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자격증은. 꼭 그 말씀을 제가 드릴 거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1차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던 건데 제가 자꾸 깊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2차에서 되게 중요한 논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내가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도 1차 합격했는데 내가 왜 2차에서 이런 걸 공부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1차 과정을 저하고 함께 공부하지 않고 2차 과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세요. 그게 이제 우리 시험이 독특하게
1차, 2차 시험인데 1차 합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2차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도 평균 1차 시험 합격률이 한 5, 6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10명이 하면 한 대여섯 명 정도는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2차 합격률은 3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것도 그나마 최근에 합격률이 좀 올라가서 30%지 예전에는 20%였어요. 20%대 한 중반대였습니다. 그럼 1차 합격하시고 2차 과정으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2차 수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 접수를 10명이 하면 2명 반 정도 합격을 했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한 3명 정도 합격을 합니다만 그럼 7명은 합격을 위해서 수험장에 들어갔지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격률의 차이가 1차와 2차에서 많이 나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는 과락 없이 객관식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지만 2차는 주관식 문제로 평균이 없죠. 과목 구분 없이 그냥 20문제를 출제하니까 60점이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를 객관식 문제이고 그 다음에 과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다 보니까 교육기관들도 그렇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로는 최근 한 3, 4년치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1차는 합격을 하죠. 어쨌거나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렇게 얇게 공부하신 분들이 문제 중심으로 객관식 2차 수험장에 오면 멘붕이죠.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때부터 좀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2차 동차 합격이 굉장히 용이하고 합격률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시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1차 공부를 같이 했던 선생님들께서는 1차 때 제가 1차 공부하시면서 요거는 2차까지 좀 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2차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문제 유형 파악하고 그리고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이 정도 모범 답안을 준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2차 과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2차는 그래서 1차와 달리 기본 이론이 아니라 문제 중심이에요. 문제 중심. 왜 문제 중심일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2차 공부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 내가 수험장에 가기 전까지 이 문제는 꼭 내가 준비해서 가겠다. 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뽑아야 됩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제 직업정보론하고 노동시장론 쪽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는 이 교재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한도 내에서는 출제 연도, 출제 횟수를 다 적어 드렸어요. 이걸 여러분들 가지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할 겁니다만.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2010년 이후, 특히 2차는 2013년 이후 문제풀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 2013년을 기점으로 이 이후에 출제가 됐거나 또는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은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공부는요. 1차처럼 쭉 그냥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트를 준비하셔서 직업정보론 그러면 직업정보론에서 반드시 이 많은 기출문제들 중에서 내가 이거는 꼭 수험장까지 외워서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문제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적고 이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차 공부에서 저희 교재도 그렇고 제가 설명드린 건 그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예습은 할 필요 없지만 저와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할 때는 1차는 복습이 뭐예요? 1차 교재를 수업한 내용을 여러 번 회독수를 늘리면서 읽는 거라고 그랬죠. 2차 공부에서의 복습은 그날 스님들이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내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문제들을 노트에다가 문제를 적고는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2차 교재, 그 다음에 1차 때 공부했던 교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시장론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때 필기 중심으로 했잖아요. 필기에다 제가 개념 같은 거 다 적어드렸거든요. 그거 옆에 펼쳐 놓으시고 모범 답안을 만드셔야 돼요. 모범 답안을.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옮겨 적어 놓으시고는
그 문제와 모범 답안을 달달달 읽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장에 가셔서 만일에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 노트 안에 준비해 놓은 문제가 출제가 실제로 됐다면 여러분들은 모범 답안에서 읽고 쓰고 외웠던 그 답안 있죠? 이 답안을 수험장에서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2차 공부다. 그래서 2차는 여러분들 무조건 눈으로만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읽고 쓰고 외워야 돼요. 말로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고 쓸 수 있으면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강조드리는 문제들을 가급적 많이 모범 답안에다 넣을수록 뭐 어부가 그물 짜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랑 똑같죠.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 그물에 거의 모든 고기가 다 걸릴 거예요. 촘촘한 그물을 짜서 바다에 나가면. 그러나 마음이 급해서 나는 빨리 만들어야 돼, 모범 답안을. 그래서 문제수를 적게 해서 모범 답안 노트를 만든다면 빨리 만들 수는 있지만 엉성한 그물이 되겠죠. 그러면 바다에 나가면 큰 고기는 몇 마리 잡을 수 있지만 웬만한 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촘촘한 그물을 만들 거냐, 엉성한 그물을 만들 거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다만 그 기준은 제가 제시해 줄 거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 번 이상 출제된 거, 특히 2013년 이후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보셔야 될 거다. 그래서 시장론, 정보론 두 과목의 경우에 문제수를 기출문제를 다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압축할 거냐, 요건 제가 수업 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가급적 제가 모범 답안에 가까운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절대 교재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교재에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모범 답안 노트에다가 꼭 과목별로 중요한 문제들은 옮겨 적고 여러분들의 손글씨로 모범 답안을 옮겨 적은 다음에 그걸 달달달달 읽고 쓰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2차 공부는 모범 답안만 만들어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교재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모범 답안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도서관을 가든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 가서도 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모범 답안 노트를 계속 읽고 거기다가 뭐 연습장 하나 갖고 다니거나 갱지 몇 장 넣어 갖고 다니면서 쓰고 쓸 수 있는지 계속 쓰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2차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할 건데 저희 교재 편지의 순서대로 제3과목 직업정보론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는 노동시장론 공부를 함께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업정보론은 좀 쉽죠. 왜냐하면 직업정보론은 모범 답안 만들기가 쉬워요. 주로 출제 논점에 해당하는 뭐 직업사전이라든가 한국표준직업분류라든가 한국표준산업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무 과목이잖아요, 정보로는. 그래서 이미 다 출간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 2차는 논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한 지식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보로는 그대로 옮겨 적어서 모범 답안 노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론 들어가면 뭐 예컨대 시장론에 있어서 뭐 소득 효과라든가 대체 효과라든가, 그죠?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또는 임금 인상 효과의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또는 뭐 실망 노동자 효과나 부가 노동자 효과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념이 중요한데 그 개념들을 교과서들이 굉장히 어렵게 써놔서 제가 1차 과정에서부터 필기를 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필기한 개념들 있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좀 답안 구성하기가 쉽고 또 외우기가 쉽겠죠. 1차 때부터 여러분들 여러 번 봤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1차 때부터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낯을 익히시라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우리는 2차 때 좀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같이 3과목과 4과목 중에서 직업정보론부터 같이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직업정보론 공부를 이제 2차 실기준 시험을 대비해서 2차 과정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1차에서 공부했던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의 구성체계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정보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2차에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곳은 어디냐,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먼저 체계를 먼저 잡고 하나하나씩 각계격파 시켜 나갈 거예요. 자,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이에요.
실무 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1차 때부터 우리는 1차든 2차든 시험 범위, 출제 범위는 같아요. 다만 출제 논점이 조금 다르겠죠.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과 달리 2차 주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들인데 주로는 뭐 4점, 5점, 6점짜리 문제로 출제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로는 1차 시험의 논점이 2차 논점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1차에선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2차에선 출제가 되는 내용도 있고요. 당연히 1차에선 자주 나오지만 2차에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1차 때부터 지금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야 될 출제 범위가 어디냐?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정보론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가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뭐 제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업 정보론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파트가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파트 1부터 쭉 있는데 직무 분석은 뭐 사실은 우리 직업정보론 쪽에서 이제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출제가 상담 쪽에서 오히려 출제를 하는 것 같아서 보통 교재에다 넣긴 합니다만 수업 중에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정보론은 크게 4가지 파트 정도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죠. 첫 번째가 제목은 뭐 직업정보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목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직업정보론의 첫 번째 파트에서요. 첫 번째 파트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고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될 건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차 때 공부했던 내용을 좀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우리는 2차에서 이제부터 무엇을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건지를 좀 본다. 그러면 직업정보론의 1장에서 우리는 뭘 공부했냐면 이게 총론적인 얘기를 먼저 했죠. 직업정보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직업정보의 개념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직업정보는 결국은 정보잖아. 정보 중에서 직업과 관련된 정보다.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직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는 직업정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료와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들을 정보 요구자 내지는 정보 이용자의 사용 목적에 맞게끔 재배열, 가공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자료와 데이터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자료와 정보는 좀 다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단순한 자료의 집합이 아니다. 뭐 이런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정보의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그럼 이런 직업 정보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 이거 살짝 공부했어요. 기능과 역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학자의 주장을 좀 봤었죠. 뭐 일반적인 기능과 역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쪽에서는 브레이필드라는 학자가 직업 정보의 기능을 3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정, 제, 동 3가지 외웠죠, 우리 1차 때부터. 정보 제공 기능, 재조정 기능, 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 요 3가지. 그래서 객관식에서 사지선다로 잘 출제되고 주관식에서는 요거 쓰고 설명하라 그러면 2점씩 6점짜리 문제 아주 아름답죠. 그래서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의 기능 3가지 뭐 이런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공부했죠. 직업정보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2010년 이전의 기출문제들은 주로 직업정보의 종류를 미시 직업정보와 거시 직업정보로 구분해서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2010년 이후로는 오늘날까지도 주로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의 구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1차 객관식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죠. 2차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정보의 종류를 크게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봤었다. 이거 살짝 복기를 한번 할 거예요. 2차 시험 대비로. 이런 걸 총설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와서 우리는 직업정보론에서요. 표준화된 여러분들이 직업정보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여기저기서 수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자료를 수집하느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 4가지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중에 2가지를 우리는 1장에서 공부합니다. 왜? 이거 고용정보원이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국 직업사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1차 때. 이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한국 직업전망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한국 직업 전망서 이랬는데 오늘날은 뭐 책서자를 빼고 그냥 한국 직업 전망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우리는 1차에서 공부했다. 특히 이제 한국 직업 사전 요게 이제 2020년, 2019년 말까지 해서 직종별 직업 사전이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2020년에 이제 통합본 5판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2012년에 만들어진 통합본 4판으로부터 이제 2020년에 통합본 5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직업별 직무조사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좀 확인할 거고, 우리가 이쪽에서 공부할 것은 주로 부가직업 정보였었죠.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전망은 한 200여 개 직업 정도를 엄선한 다음에 이 200여 개 직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수록해 놓고, 특히 향후 10년간의 그 직업에 관한 고용 정보, 일자리 정보를 전망을 수록해 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 한국 직업 전망은 1차에는 자주 나오는데 2차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나온다면 뭐 구성체계 정도 나올 건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문제풀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2번째 2장에 와서 직업 및 산업 분류의 활용이라는 직업하고 산업 분류의 활용이라는 제목일 건데 뭐 제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여기서 2장에서 2가지를 더 공부합니다. 뭐냐?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통계청에서 만든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 중에 2가지를 마무리할 건데 여기가 출제가 몰빵으로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2번째로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공부할 건데, 요 표준 직업 분류하고 표준 산업 분류인데 요 두 가지는 통계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요건 통계청에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하는 요 2가지, 한국 직업사전하고 한국 직업전망은 이거는 고용정보원에서 만드는 거죠.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건데, 이와 달리 이제 통계청에서 만든 이 2가지를 볼 건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거의 몰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직업분류, 표준산업분류에서 우리는 출제 논점을 4가지씩을 다 잡았었어요. 4가지. 그래서 표준직업분류에서 뭐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직업의 개념 공부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직업의 성립 요건 4가지 공부했고요.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비속박성 4가지 공부했죠. 그리고는 3번째로 직업 분류의 기준을 공부했어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직업 분류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직업을 분류했느냐? 직능을 기준으로 직업을 분류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직능 수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직능 수준은 4가지가 있었죠. 제1 직능 수준부터 제4 직능 수준까지 있었고, 각각의 직능 수준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느냐, 직능 수준이라는 게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구 능력, 2번째 대표적인 직무, 그 다음에 정규교육과정, 국제표준교육분류, 더 나아가서 한국 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 10개인데 이것은 각각 어느 정도의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지 필요로 하는지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거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출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되죠. 그 다음에 한국 표준산업분류로 오면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우리는 똑같아요. 산업의 개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통계단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통계단이. 그래서 생산의 장소와 생산 활동의 동질성의 차이로부터 통계 단위를 우리는 4가지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사업체 단위, 기업체 단위,
지역 단위, 활동 유형 단위. 그래서 각각의 4가지 통계 단위의 개념, 특징, 요쪽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거 우리가 그대로 2차 기출문제의 논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표준산업 분류에서도 산업을 분류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산업 분류의 기준, 이게 세 번째 논점이죠. 산업 분류의 기준은 3가지였어요. 3가지. 그래서 1차, 2차 엄청나게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은 골라내는 거, 2차 오시면 이걸 쓰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 분류의 기준 3가지가 뭐였어요?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요 3가지 산업 분류의 기준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산업 분류의 원칙 공부했죠? 여기서는 주로 산업 결정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활동의 주체인 생산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몇 가지 써봐라. 그러면 우리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업 결정 방법은 일반적인 산업 결정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산업 결정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개별적인 경우로 갔다. 그래서 아무튼 표준 직업 분류하고 표준 산업 분류에서의 각각의 출제 논점을 각각 4가지씩 잡았던 거, 그거 우리가 열심히 해당 부분 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한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3장에서 공부했던 것이 직업 관련 정보의 이해 뭐 이렇게 제목을 달렸는데 이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논점이 2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가 우리는 3장에서 워크넷 공부했습니다. 워크넷.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했던 이런 각종의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들, 특히 직업사전이나 직업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 워크넷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워크넷 속에 직업정보 찾기라 그래서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속에 다 들어가서 오늘날은 주로 워크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통해서 직업사전이나 전망서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하죠. 그래서 워크넷, 전산망과 관련해서 워크넷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워크넷에서는 어떤 직업 정보들이 수록 제공되고 있느냐. 그럼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우리는 어떻게 검색해서 찾느냐. 검색 방법, 검색 메뉴 이런 거 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워크넷 말고도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각종의 사이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기타 사이트를 좀 공부했죠. 그래서 워크넷 외에도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각종 사이트, 예컨대 뭐 HRD라든가 또는 국가 자격 제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큐넷이라든가 또는 민간 자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죠. PQI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모아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서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월드잡 플러스라든가 뭐 이런 각종의 직업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기타 사이트 좀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국가 자격 제도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국가 자격 제도 우리나라는 이제 등급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까지 등급별로 되어 있는 국가 자격 제도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검정 기준 공부했고요. 그래서 기술사의 검정 기준이 뭐냐, 산업기사의 검정 기준은 뭐냐,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공부했고요. 2번째로는 응시 자격 공부했죠. 그래서 특히 기술 기능 분야에 있어서의 응시 자격, 기술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는 뭐가 있고, 그죠? 산업기사, 기사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응시 자격을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비스 종목,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응시 자격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기타 뭐 각종의 취업 지원 제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취업 지원 제도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뭐 계좌제 같은 거죠. 내일 배움 카드제 같은 거. 내일 배움 카드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원래는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제하고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합쳐졌죠. 그래서 오늘날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로 이제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라든가 또는 뭐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 같은 거죠. 취성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관한 제도 내용이라든가 또는 NCS 같은 거죠. NCS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데가 3장이었다. 그런데 이 3장은 객관식에서는 간혹 출제가 좀 됩니다만 2차에서는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2차에서는 뭐 출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4장으로 와서 4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제목이야 여러분들 뭐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이라고 이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의 출제 기준 이걸 가지고 보통 교과서들이 제목을 쓰는데 전체적인 제목은 아니에요.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은 사실은 이 안에서 공부한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표현한 거라서 제목은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어쨌건 우리는 직업정보는 마지막 4장에서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하나가 직업정보 내지는 뭐 이걸 고용정보라고도 해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얘기할 때는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을 공부하죠. 또는 처리 과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을 봤더니 직업정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 제공되느냐 봤더니 자료 수집, 정보의 수집이 좀 있더라 처음에. 정보의 수집. 그러니까 정보의 시장에서의 정보의 요구가 있게 되면 요구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수집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가 수집이 이루어질 거예요. 요구가 있게 되면. 그리고는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하죠. 분석. 그 다음에 분석을 거쳐서 이제 가공, 체계화의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는 요것을 정보 요구자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제공 또는 배포의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는 요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요거는 평가의 단계를 거쳐 피드백 그리고는 축적의 단계까지 간다. 요게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 그러면 정보 요구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지는 우리가 1차 때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해당 부분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 쪽에서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 내지는 처리 과정을 4단계 써라 그러면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배포 여기까지 써주면 이게 4단계 관리 과정이에요. 만일에 6단계를 쓰라 그러면 여기에 평가와 축적이 들어갑니다. 또는 뭐 축적과 평가, 이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1차 때 각각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유의사항. 그지? 예. 수집 시의 유의사항, 정보 분석 시의 유의사항, 그죠? 그 다음에 직업정보의 가공 체계화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그리고 제공 배포 시의 유의사항 이런 거 공부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것들을 우리는 객관식에서 공부했고 또 조금 하나 더 하자면 여기 정보의 수집에서는 사실은 정보 수집 방법도 공부를 하긴 했죠. 수집 방법. 그래서 정보의 수집 방법으로 보니까 뭐 내용 분석법과 면접법이 있었고 그죠? 뭐 이런 거 공부했던 거 요게 이제 우리가 1차 때도 공부했던 내용인데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에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에서 마지막 공부할 게 워크넷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고용통계 용어들이 있어요. 고용통계 용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부한 거 공식을 좀 외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 사업체 채용 충족률이라든가 구인 배수라든가 취업률이라든가 또는 뭐 입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공식을 활용해서 이거는 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계산 문제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요게 직업정보론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정보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차 때는 이걸 넓게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왜? 이 안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또 여태까지 10수년간 시험제도가 운영되면서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넓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제 2차로 들어오면 2차 주관식 실기시험에서는 양을 압축할 거란 말이에요. 압축할 거예요.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어디를 공부하고 주관식 문제 시험을 대비할 거냐. 즉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야 될 내용이 어디냐. 여기서는 뭐 이 정도 볼 거예요. 이 정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류 이거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 요 4가지 중에서는 요거 볼 거예요. 직업사전. 그래서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 직업정보의 종류 정도 총론에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 중에서는 한국직업사전 정도에서 우리가 출제 논점을 잡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본직업정보라는 게 있어요. 직업사전은 크게 구성체계가 본직업정보하고 그 다음에 부가직업정보가 있잖아요. 부가직업정보. 그래서 원래는 요게 이제 직무정보라 그러고 요걸 부가직업정보라 그랬는데 이 직무정보라는 말이 이제 본직업정보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그래서 본직업정보와 부가직업정보인데 본직업정보가 4가지가 있고요. 부가직업정보가 이게 한 1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13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래서 직업사전은 2차에서는 요 부가직업정보 13가지 여기서 출제 포인트를 잡는다. 그리고는 2장으로 들어오면 이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2개 이건 몰빵.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언뜻 말씀드렸듯이 표준직업분류에서의 논점 4가지 그 다음에 산업분류에서의 논점 4가지 여기 엄청난 출제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3장 여기서는 요건 출제되지 않는다. 2차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 객관식에서만 출제된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도 내용은 출제되지 않는다. 굳이 출제가 되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을 4단계 쓰세요, 6단계 쓰세요 정도? 요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출제가 됩니다. 2차에서는. 고용 통계 용어. 왜? 계산 문제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를 대비해서 계산 공식 외우시고요. 숫자 대입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계산 문제.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실업률, 고용률 계산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식까지 준비하는 주관식 문제를 대비할 거다. 그러니까 2차로 가시면 제가 지금 이 분홍색,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요 정도 안에서 출제가 지금 집중돼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출제 가능성은 있지만 출제가 되지 않았거나 출제가 되었더라도 미미하다. 뭐 10수년 동안 한두 번 나온 문제 이런 문제 제가 다 버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중에는 요거 중심으로 갈 거고 다만 여러분들은 요거 외에도 나는 이 문제는 조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모범 답안에다가 문제 적고 모범 답안 내용 적어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무래도 아예 안 본 사람보다는 혹시라도 수험장에 가셔서 출제가 된다면 뭐라도 그냥 끄적일 수 있을 거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강조드렸던 요 파트는 꼭 준비하신다. 지금 제가 강조드렸던 요 내용들은 꼭 모범 답안을 준비하실 거다. 그 모범 답안을 제 교재 안에다 넣어드렸다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노트에다 좀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외우기 위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한 상태에서 외우면 훨씬 쉬우니까 암기도 또 오래 갈 거고요. 그래서 직업정보론에서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직업상담사 2급 1차 시험을 통과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보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건데 2차는 1차와 달리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건지 그 다음에 2차 대비로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건지 그 전에 우리는 1차에서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전체적인 얘기를 받고 그 속에서 우리는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내용으로 압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체계 잡은 거에 터잡아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